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요양원에 갇혀 낯선 이들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매일 아침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 자신이 언젠가 그런 상황에 처할까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87세의 노인 의학 전문의 김 박사는 이런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수만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하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김 박사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그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년기의 자립성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상실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엄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가 반드시 요양원 입소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환경과 지원이 있을 때 87세 이상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년기에도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입니다. 요양원 입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집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요양원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김 박사와 함께 노년의 자립 생활을 위한 놀라운 비결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노년기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과연 요양원 없이도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며 그 해답은 바로 오늘의 영상에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82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 입소를 권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묻어 있었고 자신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연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을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요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80%는 가능하다면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노인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노년기에도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5세의 노인 의학 전문의 김 박사는 60년 동안 수만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하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될 4가지 핵심 방법은 노년의 자립 생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들일지 그리고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박사는 60년간 노인의학 분야에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후 20년은 노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며 노년기 자립 생활의 중요성을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건강했던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의욕이 꺾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큰 도전 과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집중해온 연구는 바로 노년기 자립 생활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양원을 너무 쉽게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노년기에도 자신의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핵심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미국, 일본, 스웨덴 등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것들이며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스마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일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방법입니다. 셋째, 지역 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방법입니다. 넷째, 가족과 전문가가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돌봄 시스템 구축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놀랍게도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노인의 80%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통계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때로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7세 할아버지는 83세 때 뇌졸중으로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들은 요양원 입소를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살아온 자신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방법을 적용했고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노부모님의 돌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기 자립 생활을 위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는 자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환경과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9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도 자신의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요양원 입소가 권장되었던 노인 중 72%가 적절한 지원 시스템 구축 후 자신의 집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놀라운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인 스마트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 자립 생활의 첫 번째 핵심은 살고 있는 공간을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들여 집을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젊고 건강할 때 우리의 필요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적 능력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주거 환경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을 철저히 분석한 후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모든 문턱을 제거하고 바닥을 미끄럼 방지 소재로 교체했습니다.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주방 수납장은 높이를 낮추어 쉽게 물건을 꺼낼 수 있게 했고 전기 스위치와 콘센트의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로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후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낙상 사고는 노년기 자립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상당수가 부상으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낙상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거 환경 개선의 핵심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공간의 문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어두운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욕실과 계단의 미끄럼 방지 처리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손이 쉽게 닿는 높이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화재 경보기와 응급 호출 버튼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다섯째, 응급 상황에 대비한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 개선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노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4세 할아버지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 60만 원으로 집 전체를 노년 친화적 환경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혼자서 산책을 다녀오고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직접 요리를 해주실 정도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자신의 집을 점검해 보셨나요? 혹시 생활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홈 기술의 활용입니다. 요즘은 음성으로 조명과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쉽게 집안 환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노년의 자립 생활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작은 변화들로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외에도 노년기 자립 생활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방법은 일상생활 보조기기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노년층의 자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워치가 노인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들어보셨나요? 제 환자 중 78세 할아버지는 스마트워치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셨는데 스마트워치가 낙상 감지 기능을 통해 즉시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골든타임에 응급실로 이송되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응급 연락망에 알림을 보냈습니다. 10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뇌졸중 초기 증상을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없었다면 그는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도움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술은 노년의 자립 생활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노년 친화 기술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응급 상황 감지 및 알림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낙상 감지 센서, 활동 모니터링 기기, 응급 호출 버튼. 이런 장치들은 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84세 할아버지는 집안에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한 덕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을 때 즉시 응급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센서가 낙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을 보낸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약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 디스펜서는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약을 제공하고 복용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는 복잡한 약물 치료를 받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85세 할머니는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많아 복약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약물 디스펜서를 사용한 후로는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셨고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기기들이 데이터를 의사에게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건강 상태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2세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어 자주 혈압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후로는 집에서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 보조 기기들이 있습니다. 전동 높낮이 조절 침대, 자동 조명 시스템, 음성 인식 가전 제품. 이런 기기들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도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87세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인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동 높낮이 조절 침대를 설치한 후로는 혼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연결을 돕는 기술이 있습니다. 화상 통화 기기, 노인 친화적 태블릿,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이런 기술들은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83세 할머니는 처음에는 태블릿 사용을 거부하셨지만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기 위해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시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는 매우 일반적인 걱정이지만 최근의 기술들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작동하거나 음성 명령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고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등 디지털 세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기술 활용의 핵심은 단계적 접근과 충분한 지원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법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기술은 노년의 자립 생활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돌봄과 관심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기술과 인간 돌봄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정기적인 가족 방문과 사회적 교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노년기 자립 생활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방법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는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 정도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방문간호, 도시락 배달,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많은 서비스가 각 지자체나 복지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지역사회 서비스를 활용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 3회 방문 서비스를 받아 집안일과 개인 위생을 도움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통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5월 1회는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처방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자원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외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면 24시간 요양원 케어 없이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입니다. 둘째,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익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어 맞춤형 돌봄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지역 사회 노인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요양보험을 통한 재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3세 할머니는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서비스를 주 3회 이용하며 집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개인 위생을 돕는 방문 요양사와 건강 관리를 돕는 방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지원. 이 서비스는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82세 할아버지는 주 5일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식사 준비, 청소, 심리 상담 등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또한 낙상 위험이 높은 욕실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 도시락 배달, 건강 증진 프로그램, 여가 활동. 예를 들어 84세 할머니는 주 2회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무료 점심도 함께 나누며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통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예를 들어 85세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로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받고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덕분에 건강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기관을 통한 말벗 서비스, 외출 동행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말벗 서비스, 외출 동행 서비스, 가벼운 가사 도움. 예를 들어 79세 할아버지는 매주 1회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마트나 병원 방문 시 동행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찾고 연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나 지역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연계를 도와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면 등급에 따라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9세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주 5일 이용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방문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의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 덕분에 할아버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요양원 입소 없이도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듯이 노년기에도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며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양원은 포괄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해야 하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노년기 자립생활을 위한 네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방법은 가족 및 돌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립생활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지원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해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6세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요양원 입소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각자 직장과 가정이 있어 24시간 돌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체계적인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돌봄 일정표를 만들어 요일별로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큰딸은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방문하여 식사 준비와 약 복용을 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수요일과 목요일을 담당했으며 막내 아들은 주말을 맡았습니다. 각자 방문이 어려운 날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들과 이웃들도 돌봄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은 매일 아침 안부 확인을 담당했고 교회 지인들은 주일에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네트워크 덕분에 할아버지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자녀와 육아를 병행하는 자녀는 돌봄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돌봄 일정표를 만들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는 큰딸, 병원 동행은 둘째 아들, 주말 외출은 막내 아들처럼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 요양 서비스나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이웃과 친구, 지역사회 자원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족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이웃이나 지역 자원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매일 아침 안부 확인을 맡거나 교회 지인들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돌봄 피로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을 계획해야 합니다. 돌봄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돌봄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교대 근무나 단기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번갈아 가며 짧은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돌봄 네트워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응급 알림 시스템이나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 통화를 통한 정기적인 가족 회의도 돌봄 네트워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도움을 제공할지 명확히 정해두면 책임감이 생기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는 큰딸, 병원 동행은 둘째 아들,
주말 외출은 막내 아들처럼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일정표를 만들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족만으로 모든 돌봄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센터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면 돌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돌봄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노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한 돌봄의 종류와 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에는 간단한 일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중기 이후에는 인지 자극 프로그램이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현재의 돌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휴식도 중요합니다. 가족 돌봄자도 정기적인 휴식과 자기 관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봄 피로를 줄이기 위해 교대 근무나 단기 요양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돌봄자가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돌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주 돌봄자의 소진과 스트레스는 결국 노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자녀가 돌봄의 대부분을 맡게 되면 결국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내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돌봄 관계가 되면서도 부모와 자녀, 부부 등 원래의 관계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돌봄이 아닌 가족의 시간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77세 할머니와 그의 가족은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한 사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를 위해 가족들은 돌봄 일정표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날도 정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단순한 돌봄이 아닌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할머니의 치매 진행이 느려졌으며 가족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부담이 되어야 할까요?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해 모두에게 행복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자립 생활을 위한 5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핵심 방법은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립 생활의 기본은 결국 개인의 건강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관리로 90대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 92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일과를 30년째 지속하고 계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인지, 자극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는 2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정신건강관리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15분 명상을 포함한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 매주 참여하여 두뇌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규칙적으로 하며 술과 담배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런 꾸준한 관리 덕분에 90대의 나이에도 혼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강도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태극권 같은 저강도 지속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근력 유지, 인지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83세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걷기를 실천하며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영양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식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88세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두부, 생선, 채소를 포함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하며 하루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여 골다공증과 근력 감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지 활동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퍼즐,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사회적 교류와 같은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82세의 할아버지는 매주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기억력 게임과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며 두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신문 읽기와 간단한 수학 문제 풀기를 통해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지속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90세의 할머니는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과 당뇨를 꾸준히 관리하며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명상이나 호흡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며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8세의 할머니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녀는 70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지만 적극적인 관리로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고 매일 근력 강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넘어짐 방지를 위한 균형 운동을 꾸준히 했고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88세의 나이에도 골밀도가 70대 여성 평균보다 높으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꾸준함과 예방적 접근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약물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만성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약물 간 상호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 정보를 한 명의 주치의가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정확한 복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8세의 할머니는 골다공증과 고혈압으로 매일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지러움과 소화불량을 겪으셨고 이를 주치의와 상담한 후 복약 시간을 조정하고 복용 방법을 최적화하여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 건강과 인지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5세의 할아버지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복지관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어쩌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립생활 유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며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 방법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도입하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높은 산을 오르려면 한 번에 정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중간 지점들을 차례로 목표 삼아 올라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년의 자립생활 시스템 구축도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80세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실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질환과 관절염으로 자립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했지만 단계적으로 자립생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계단이 많고 미끄러운 바닥이 있었지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낮은 침대와 높이가 조절되는 의자를 배치하여 낙상 위험을 줄였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매일 아침 20분 걷기와 10분 스트레칭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양 관리입니다.
할아버지는 심장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염식과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두부, 생선, 채소를 포함한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며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지 자극 활동입니다. 퍼즐 맞추기, 신문 읽기,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두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복지관에서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이웃들과 산책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건강관리 방법을 적극 권장해 보세요.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첫 단계로 가장 시급한 안전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는 동작 감지 조명을 달았습니다. 또한 응급 호출 버튼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여 비상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단계로 기본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요일별 방문 일정을 정하고 주 2회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위생과 식사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딸은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둘째 아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막내 아들은 주말을 담당하여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셋째 단계로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원격 건강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혈압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복약 관리 앱을 활용하여 정확한 약물 복용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치의와 정기적인 화상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넷째 단계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 3회 근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화상 통화를 통해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실버 요가, 수요일에는 두뇌 자극 퍼즐 모임, 금요일에는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했습니다. 다섯째 단계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가족 회의를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돌봄 계획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 덕분에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립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부담 없이 자립 생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립 생활 시스템 구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갖추려 하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 기본 돌봄, 건강관리, 사회적 활동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자립생활 시스템 구축의 또 다른 핵심은 자원 관리입니다. 가용한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 선택과 활용 가능한 공적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할아버지는 방문 요양 서비스와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립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도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교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시스템은 한번 구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주기적인 평가와 필요한 수정을 통해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스템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최소 3개월마다 한 번씩 현재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점검은 작은 문제가 큰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요양원 입소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존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영적 필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6세의 할머니는 이런 통합적 접근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취미와 관심사를 지원했습니다.
평생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할머니는 매주 수채화 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고, 이는 그녀의 삶에 큰 기쁨과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자립 생활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 사회적 관계, 자기 결정권이 유지될 때 진정한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립생활 시스템 구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의 협력, 지역사회의 지원이 함께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신을 위한 자립생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립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노년 자립 생활의 감동적인 사례와 함께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85세의 노인 의학 전문의로서 5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94세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90세에 뇌졸중으로 오른쪽 마비가 왔고 의사들은 요양원 입소를 강력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가족도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단계적인 자립생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낙상 예방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원격 건강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혈압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했습니다. 정서적 지지도 중요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합창단 활동을 즐겨왔기 때문에 가족은 지역 복지관의 합창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는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 2회 가족의 방문과 주 1회 복지관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최근 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셨고 손자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립 생활을 적극 권장해 보세요. 꾸준한 관리와 주변의 지지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가족들은 오늘 설명드린 5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 종합적인 자립생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집은 완전히 베리어 프리로 개조되었고 최신 안전 기술들이 설치되었습니다.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돌봄 네트워크가 24시간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케어와 사회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자신이 꾸준한 재활과 인지 훈련으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심지어 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녀가 손녀에게 건넨 말이 아직도 제 귀가에 생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노인들에게 단순히 생존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의 순간들을 선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옵션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5가지 방법을 통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 환경을 안전하고 접근성 높게 개선하세요. 낙상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동작 감지 조명을 설치하고 문턱을 없애거나 낮춰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세요. 둘째, 첨단 기술과 보조기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스마트워치, 응급 호출 버튼, 원격 건강 모니터링 기기를 사용하여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세요. 방문 요양, 주간 보호센터,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돌봄 부담을 줄이세요. 넷째, 체계적인 가족 및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다섯째,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운동, 두뇌 자극 활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세요. 이 5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놀랍게도 요양원 입소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노인의 80%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50년의 의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지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부모님이나 자신을 위해 이 정보가 소중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질문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기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노년기가 존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동시에 제 부모님의 돌봄 문제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병으로 10년을 투병하셨고 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두 분 모두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집에서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많았고 때로는 제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두 분이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여정의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노년의 자립생활은 도전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집에서 존엄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